직업 체험도 하고 진로 체험도 하고요. 심리 검사도 받고요. 그다음에 이런 입시 교육을 중학교 때부터 받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중학교 때부터.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이 오면요. 예전이랑 다르게 보통 옛날에는 고3 때 뭔가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많이 해야 했잖아요. 요즘 완전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1 때 선생님하고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이 선택 때문에 그래요. 선택관. 그래서 고교학점제라는 건요. 지금 언론에서는 대단히 이번 연도에 대단히 뭔가 바뀌는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꽤 오랜 전부터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그런데 명칭만 학점제가 아니었던 것뿐이에요. 명칭만. 이미 2015 개정부터 선택 과목이 도입돼 있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고등학교 1학년 때만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듣고 고2, 3학년이 되면요.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보면 우리 옆집에 누구 사는지 모르잖아요. 애들도 똑같습니다. 자기 앞번호, 뒷번호가 누군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원반이라고 하는데 자기네 반에서 수업을 듣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다 다른 반으로 돌아가면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선택 과목 때문에. 이미 시행이 된 거예요. 고교학점제라는 거는 명칭만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대단히 뭔가 바뀌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함의가 뭐냐면요. 진로 선택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게 보통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나 3학년 때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학부모님들이 이해를 많이 못 하시는 게 제가 예전에 고3 담임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애가 대학생처럼 지낸다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고등학교 1학년 저 공통 과목으로 이미 자신의 운명이 다 결정이 돼버려요. 자기가 갈 대학의 내신이 이미 다 결정이 되거든요. 상당수 95% 이상이.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정도 되면요. 내신이 바뀔 여지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아이들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바뀔 수 있는 운명이 없어요. 여지가. 그래가지고 나오는 말이 티처스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 보면은 정시판이 이런 말 들어보신 거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정시파한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내신이 딱 한 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로 내신이 잘 안 바뀌거든요. 왜냐면 애들 다 같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1등급 맞는 애는 1등급 유지하려고 할 거고 2등급 맞는 애는 1등급 맞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3, 4등급 맞는 애는 2, 3등급 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전부 다 같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내신이 안 바뀌어요. 첫 시험 딱 보고 나면 그대로 거의 다 가요. 95% 이상은. 극소수의 학생만 내신이 바뀌어요. 보통은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고1 1학년 마치고 나면은 1학년 1학기만 딱 맞춰도요. 자기 정시한다고 해요. 왜냐면 내신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가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 기준으로 봤을 때 2등급이 지금까지 11%잖아요. 10명 중에 딱 1명만 내신으로 서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 10명 중에 9명은 못 가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만 갈 수 있어요. 9명은 가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그리고 10명 중에 그 1명조차도 수능 최저라는 걸 못 맞춰서 못 가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뭐 징하실적으로 정확히 본 건 아니지만 보통의 일반적인 지방의 상황은 한 반에 한 30명이 있으면요. 서울권으로 이름 들어본 대학을 갈 수 있는 아이들이 한 2명 정도 돼요. 많아야 돼요. 아니면 1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2, 3학년이 되면 내신 시험에 대한 동기부여가 많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2022 개정, 그래서 진로 선택은 또 뭐냐면은
절대평가였어요. 내신 등급이 산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에서 내신 등급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일반 선택에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산출이 됐어요. 그리고 진로 선택에서 산출이 안 되는데 이제 2022 개정으로 오면서 변화가 하나 생긴 게 뭐냐면 국영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영어니까 영어만 얘기를 하면 공통 일반 진로 융합 모두 다 상대평가예요. 모두 다 상대평가인데 결정적인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5등급제로 바뀐다는 거죠. 그동안 9등급이었는데 5등급제로 바뀌어요.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왜 안 좋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뭐예요? 혹시 생각한 이유 있어? 그냥 아닌 것 같아?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맞아요. 학생들한테 그렇게 좋은 소식만은 아니에요.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아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제가 이제 표준적인 고교 학점제 시행을 했을 때 표준적으로 듣는 수업 배당, 실수 배당을 말씀드린 거고요. 명칭만 학점제로 바뀌는 거지 이미 고교 학점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몇 년 전부터 이미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명칭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라는 거에 겁먹으실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바뀌는 것 같은데 영어 과목에만 영어 교과에만 한정을 지으면요 사실 크게 바뀌는 건 없어요. 공통에서 영어를 배웠고 공통에서 공통 영어 1, 2를 배우는데 내용 자체가 바뀌는 건 아마 없을 거예요. 영어는 교육과정의 영향을 제일 덜 받는 교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 결정적으로 바뀌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학생과 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공통영어 1, 2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5에서는 공통 영어였어요. 이게 영어라는 게 뭐냐면 1년 동안 과목명이 같으면 1년 동안 생기부를 한 번 쓰는 거예요. 생기부를 한 번. 그런데 2022부터는 1학년 때 1학년 1학기 생기부 마감 한 번, 1학년 2학기 생기부 마감하면 2번을 해야 하는 거예요. 2번을.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한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생기부 기록을 잘 챙길 수 있는 애면 기회가 그만큼 더 늘어나는 거니까 좋아요. 그런데 생기부 기록을 잘 챙기지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제도가 바뀔 때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 그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는 안 좋죠. 왜냐하면 일을 2번 더 해야 하니까. 한 번 더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교사의 입장에서 행정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학생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1학년 때 그 중요한 시기에 영어 교과목에 한해서는 한 번 더 늘어난다. 그런데 자기의 아이가 생기부 기록을 챙기지 잘 못하는 아이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이런 함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그냥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의를 이해하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머지 교과목이 다양하게 뭔가 생기긴 하지만 결국엔 제일 중요한 건 1학년 때 공통 과목에서 내신 등급이 무조건 잘 나와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무슨 과목을 듣든지 간에 무조건 1학년 때 내신이 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이거 짤 때 논란이 가장 많이 됐던 게 뭐냐면 사실은 사회 및 과학 융합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것도 어떤 함의가 있냐면 함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게 절대냐 상대냐를 왜 정보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사회 및 과학 융합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가 됐습니다. 근데 융합 선택이 가장 학교를 내세울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 학교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상대평가면은 어느 학교한테 불리하냐면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특목고나 자사고한테 불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융합 선택은
많은 아이들이 듣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인수 과목이라고 해서 한 이렇게 7, 8명만 듣는 과목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한 15명 정도만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등급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공부를 잘하는 학교에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과목이 개설될 여지가 적겠죠. 그런데 이 융합선택 같은 과목이 많이 다양하게 개설이 되고 생기부 기록이 좋아야지 학생부 종합점이 유리한 거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학교들, 특목고나 자사고는 내신으로는 좋은 대학을 보는 게 어렵잖아요. 애들끼리 상대평가 경쟁이니까. 그런데 절대평가면은 경쟁을 안 해도 되잖아요. 성취 수준을 다 A를 줘도 되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과목 개설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평범한 고등학교라면 여러 인력 수급 문제 때문에 그렇게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유불리로 작용하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론적으로 절대평가가 됐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함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특목 자사고 같은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게 엄청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또 크게 상관없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 아이를 좀 이름값 있는 좋은 고등학교에 보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런 요인들까지 고려해서 보내는 거예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굳이 우리 애가 그럴 필요까지 없다라고 하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많이 알고 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 그 이상을 아시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교사 출신이지만 교사들도 이만큼 다 몰라요. 그러니까 교사보다 더 많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교사보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희가 유튜브에 의학 정보, 법률 정보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저희 그거 다 알 필요 없잖아요. 내 상황에 따라서 내 몸이 어디 아플 때만 그거 정보 찾아서 보면 되는 거지. 세상에 있는 모든 의료, 법률 정보를 내가 알 필요는 전혀 없죠. 그 일을 하지 않는 이상. 하지만 내가 아플 때 찾아서 보면 되죠. 저는 진학 정보가 딱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선생님보다 더 많이 알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가장 큰 패착이 온다고 봐요. 학부모님들 수년간 상담을 해보면서 특정 미시적인 영역에서는 저보다 더 많이 하는 학부모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애가 잘 되지 않아요. 관점을 잡으시는 게 더 중요해요. 정보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오늘 설명회를 관점을 잡으시는 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래서 5등급제로 바뀐다는 게 핵심이고요. 국어, 수학, 영어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는 일반 진로 융합. 그러니까 국영수는 이제는 끝까지 다 상대평가하는 거예요. 고3 때까지. 자, 2025 배정에서는 진로는 절대평가였어요. 근데 진로 선택은 2, 3학년 때 듣는 거여서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그러니까 2, 3학년 때 좀 쉬어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고3 정도 되잖아요. 시험 기간이 4일이면 4일 동안 자기가 시험 보는 게 한 과목도 없는 애도 많아요. 왜냐하면 다 수행평가만 하니까. 진로 선택 쪽에서는 대부분 수행 100%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필평가 없이.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애가 고 2, 3인데 시험 기간인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A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일까요?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고 나한테 잔소리하네. 그러니까 오늘 설명의 핵심이 그거예요. 학부모님들이 이 간극을 줄이셔야 돼요. 지금 학부모님들이 겪었던 입시와 지금 이 아이들이 겪는 입시는 그냥 다른 나라예요. 같은 대한민국의 입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잘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때 경험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에요. 특히
어쩌다 한번 애 얼굴 보면서 야, 나 때는 이렇게 공부했는데 라는 말은 정말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는 애가 얼굴 안 보려고 할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아이한테 뭔가 말하고 싶으면 본인이 공부를 좀 하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경제적인 지원만 하든지. 그래서 아버님들, 특히 아버님들한테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지원만 하든지 아니면 저보다 많이 알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럼 경제적인 지원을 하시는 게 낫겠죠. 왜냐면 저는 이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그래도 제가 입을 열어요. 왜냐면 제가 이걸 하니까. 그렇지만 보통은 아니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제가 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보통은 다 자기 생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그 분야의 전문가한테 맡기고 지원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애 학원 많이 보내요. 저도 어쩔 수 없죠. 제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엄청 핵심인데요. 작년까지는 9등급제예요. 9등급제니까 4, 11, 23, 40, 60, 71, 77, 80, 96, 100%였거든요. 근데 올해 바뀌는 게 5등급제니까 10, 34, 66, 90, 100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이 10%까지 늘어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또 오해를 많이 하세요. 어떤 오해를 많이 하시냐면 야, 1등급 받기 쉬워졌다. 그리고 학생들 부담 많이 줄어들었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 학생들 9등급제로 5등급제로 가면 훨씬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 아니면은 1등급 못 맞으면 더 큰일 날 것 같아? 하면 불안이 들 것 같아. 불안이 들겠지? 네. 실제로 학생 입장에서는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 게 완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부담이. 왜 그러냐면요. 9등급제일 때는요. 보통 교과로 간다고 치면 입시에서 교과하고 종합이 있어요. 교과가 흔히 말하는 줄 세우기예요. 내신으로. 내신으로 이게 줄 세워서 가는 전형에서 서울권의 최상위권 학교를 가려면 1점 초반대 내신이 나와야 돼요. 그럼 만약에 한 학교에 400명이 있다고 치면 모든 과목에서 16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서울대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이제 주요 16개 대학이라고 여기가 어떤 학교냐면 나라에서 정시 40% 이상 뽑아야 한다고 지시를 한 학교가 있어요. 우리가 그 주문처럼 외우는 스카이 땡땡땡 땡땡땡 이거 있잖아요. 그 주문 외우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 주문 아시죠 뭔지? 혹시 대학별 서열을 막 인터넷에 써돌아다니는 거 들어본 적 있어? 한 번도 없어? 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조만간에. 그런 학교들을 애들이 가야 한다고 하면은 2등급 안에 들어와야 돼요. 2등급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 정도까지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러면 11%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5등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400명 중에 40명이 1등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전국으로 치면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1등급 맞은 애들만 전국적으로 이미 서울권 대학 정원을 완전 초과하는 거죠.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신 1등급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서울권 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본이죠. 그 2등급 맞았다는 건 어떻게 보겠어요? 못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애매한 이제 6, 7, 8, 9, 10%, 12% 있는 아이들 간의 경쟁이 극심해질 거예요. 이미 교육계 전문가들이 다 예측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 아이들도 다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2, 3등급 맞아도 조금 덜 불안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3등급 뜨면 66%잖아요. 누적 비율이. 그러면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도 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현재 상황은. 그러니까 부담이 결국에는 나라에서 아무리 뭔가 제도를 만들어도 부담이 완화되는 게 없어요. 근본적으로 부담을 완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다 서울권 대학에 이름 들어본 데를 가고 싶어 하니까. 근데 이런 성향이요. 지금 10년 전, 20년 전보다 훨씬 더 극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마음속에.
요즘 아이들의 그 성향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서열화에 민감해요. 굉장히. 그리고 굉장히 서울 지향적이에요.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보다 훨씬 더.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수년간 담임을 하고 진학 지도를 하면서 체득한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해요. 훨씬.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한 30-40개의 대학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아이들이 정확해요. 그 선호도가 아주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5등급제로 가기 때문에 1등급 안에 못 들어가면 서울권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이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이 완화되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심해질 거예요. 수능도 좀 바뀝니다. 수능 체제도.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이 수능으로 보게 될 건데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뭐냐면 영어는 사실 바뀔 건 없어요. 영어는 늘 그대로인데 가장 크게 바뀌는 게 이제 이쪽 사탐 바탕 쪽이에요. 사탐 바탕 쪽이 아마 가장 크게 바뀌는 거고 저희 6차 교육과정 세대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지금 안 웃으시는 거죠. 원래 이때쯤 한번 웃으시고 해야 하는데 너무 경기 때리고 6차 교육과정 기억나세요? 혹시? 수능 다 보셨잖아요. 지금 수능 세대시지 않아요? 맞죠? 아닌가요? 6차 교육과정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언어 영역 120점, 수리 영역 80점, 영어, 외국어 80점, 그 다음에 탐구 120점인데 인문계면은 사탐 72점, 과탐 48점, 자연계면은 과탐 71점, 사탐 48점 맞나요?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이제 웃으시나요? 기억나시죠? 그때 공통과학, 공통사회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계는 공통사회로 48점이었어요. 그리고 공통과학, 인문계면은 공통과학으로 48점이고요. 그때 생각나시죠? 그때 통합사회로 유명한 강사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바뀐다고요. 다시 그렇게 됐다고요. 사회, 공통 통합사회 통합화. 그러니까 결국 돌고 돈다고요. 지금. 돌고 돌아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갔다고요. 6차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6차가 끝나고 7차 교육과정이 출범을 했는데 그게 2005학년도 수능 때부터예요. 2005학년도 때부터가 7차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때가 이제 선택이 극심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한국사도 선택을 시켰어요. 너무했죠. 그래가지고 중간에 한국사 필수로 바뀐 거고요. 그러다가 다시 융합인재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다시.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국어 같은 경우도 옛날로 돌아간 거죠. 공통. 다시 옛날로 돌아갔고요. 수학은 조금 옛날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 예전에는 인문계 수학, 자연계 수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리, 가형, 나형 이렇게 있었던 시절이거든요. 기억나실 거예요. 가형이 자연계고 나형이 인문계고. 그런데 공통으로 해가지고 인문계 수학 수준으로 바뀌어요. 통합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예전에 인문계, 자연계 따로 있었던 게. 이렇게 좀 바뀌고 영어는 교육과정 영향 안 받아요. 늘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바뀐다고 해서 절대 영향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영어는 늘 잘하는 애가 잘해요. 그냥.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요.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가장 평온한 자세를 취하는 분이 영어 교사예요. 늘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가장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요동치는 과목은 사탐바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랑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있던 데서 나가야 하기도 해요. 저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사회랑 과학이 옛날로 돌아간다. 그래서 라떼 얘기해 주셔도 돼요. 이거만큼 옛날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영어와 입시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희 영어 교육학에 보면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해서 적기 교육, 그러니까 그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고 많이 해요. 물론 이게 가설일 수도 있지만 저도 이렇게 겪어보면 언어 교육에 한해서만큼은 참 이걸 아예 부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아예 부정하기는. 저도 얼마 전에 어디 여행을 갔는데 거기는 그 현지인을 고용을 해서 애를 봐줄 수 있더라고요. 영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뭐 길게는 아니고 며칠, 하루 이틀 뭐 이 정도만. 그래서 이제 부모님 쉬라고 이제 그런 제도가 있어요. 물가도 싸고 하니까 대충 상상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맡겼는데 하루 동안 맡겼는데 당연히 이제 영어로 소통을 해야 하잖아요. 거의 자연스럽게 애가 어리고 하니까 소통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건 있더라고요. 문제는 하나 함정이 있었어요. 그분이 한국말 잘하세요. 하도 한국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전부 한국 사람이에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확실히 어릴 때부터 하면 언어는 어쩔 수 없이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하는 애가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들기는 해요. 이거는 저희 외대 여학원에서 본사에서 이제 만든 포스터인데 이 포스터를 만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야구로 하나 비유를 한 거예요. 만약에 우승을 한다라고 치면 언제부터 제대로 잘 해가지고 야구에서 우승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보통 보면 야구에서 우승을 하는 팀들을 보면 스토브리그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시즌 준비하는 거. 그때부터 스토브리그 뭔지 알지? 들어본 적 있지? 아 몰라? 스토브리그가 뭐냐면 스토브가 난로란 뜻이야. 그래가지고 겨울에 이렇게 난로가에서 시즌을 준비한다 해서 스토브리그야. 그러니까 너네들 지금 학년 준비하는 거 비슷한 거. 스토브리그 때부터 열심히 해야지 우승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 스토브리그를 초등학교 1, 2학년으로 이제 잡은 거예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주지 교육을 꼭 엄청나게 많이 시켜야 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인지 발달이 아직 구체적 조작기거든요, 애들이. 이제 좀 형식적 조작기인데 막 갈 거예요. 논리적 추론 사고가 조금 가능한 시기가 있는데 구체적 조작기 때는 아이들이 이게 없어요. 전두엽이 발달이 잘 이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 그래서 저도 저 애한테 막 놀라는 말은 안 해요. 아, 너 놀아도 돼 이런 말 안 해요. 왜냐면 저 말 바꿀 거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가면 공부 열심히 한다고. 그럴 바에는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애가 초등학교 2학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스토브리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애한테 함부로 놀아도 돼. 초등학교 때 놀아야지.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어차피 중고등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할 거거든요. 대학교 가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말 바꿀 바에는 지금부터 노선을 확실히 해요. 저는. 인터넷 게임 하고 싶어? 할 거 하고 해. 안 시켜줘요. 물론 애가 난리 나죠. 근데 게임 하고 싶잖아. 그치? 게임 많이 하고 싶어. 아니? 아니야? 그럼 다행이고. 그럼 너무나 훌륭하냐고. 근데 그게 초등학교 1, 2학년 저희 애도 보니까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저희는 여자애거든요. 여자애인데 주변에 남자애들 다 게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안 시켜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걔네들 나중에 어차피 공부해야 돼. 힘들 거야. 근데 너는 지금부터 그냥 해. 근데 원래 서로 부부간에도 사이가 좋다 나쁘다 그러나 생각이 다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완전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또 밀어붙이자. 공부. 놀려는 말 함부로 하지 말자.
놀아도 돼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말자. 왜냐면 엄마는 공부시키고 아빠는 야 나 때는 말이야 야 공부해 야 놀아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나는 공부만 찼어. 그러다가 고등학교 와가지고 4시간 자면서 야 공부하면 나 아빠 원하는 데 가가지고 나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 그러면 이제 애는 정체성이 혼란이 와요. 공부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럼 집에서 겪는 일이야?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일단 보통 엄마들이 많이 시키잖아요. 저희 집도 이제 엄마가 시켜요. 참고로 저희 아내는 수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남들이 보면 영수 너 하겠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애는 더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부담이 극심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알거든요. 어쨌든 이제 엄마가 밀어붙이죠. 근데 여기에서 아빠가 지나가면서 야 놀아도 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만큼은 저희가 완벽한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설명회 때 아버님들도 오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대요. 아버님들이 야, 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학원비를 많이 써? 라는 말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대요.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지금 투자를 해야지. 나중 되면 돈을 내가 쓰고 싶은데 애가 내 말을 안 들어요. 지금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있어?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잘 듣고 있는 것 같아? 중학교 돼? 지금? 올해?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엄마 아빠 말 잘 들었지만 엄마 오셨어? 네. 잘 듣는 잘 들을 거는 같은데. 게임 좋아하지? 그러니까 말 안 듣는 건 좋아. 아니야, 열심히 잘할 것 같아. 농담이야.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도 사실 장담은 못해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도 학교에서도 굉장히 이런 거 잘 아시는 선생님이라고 해서 꼭 애를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게 뭐냐면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전략을 배워줘요. 애가 불안해하지 않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밤늦은 시간에 왜 일을 할까요? 저는 애가 재수 삼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지금. 재수 삼수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경직된 사고를 갖고 야 무슨 재수야, 재수는 절대 안 돼. 뭐 아니면 야 무조건 재수해야지. 이런 식의 당위적으로 애한테 주입을 시키기 시작하면 애가 이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애 상황 보고 전략에 맞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안 하면 다행인 건데 안 한다고 또 다행은 아니다. 왜냐면 만족 못하는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재수해서 원하는 대학을 또 갈 수도 있고 근데 또 재수했는데도 원하는 대학 못 가서 삼수할 수도 있고 그건 어쩔 수 없다. 근데 거기에 맞게 이걸 아는 사람들은 전략을 계속 수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원하는 대학을 못 갔다 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또 어떤 생각이냐면 대학은 원하는 데 못 가더라도 전공은 원하는 데 최대한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또 애가 석박사 공부도 필요할 것 같다. 저는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많이 해요. 경직되면 안 되겠구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애는 취업을 바로 해야 하는 애도 있는 거고 어떤 애는 석박사 공부가 필요한 애도 있는 거고 어떤 애는 대학이 필요 없는 애도 있는 거고 근데 내 자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자신은 안 해요. 다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딱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안다고 애가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아이와의 간극을 줄이고 불안도가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교육과 공교육의 이제 또 특성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사교육은 경험하는 곳이고 공교육은 직면하는 곳이라고 제가 이제 프레임을 딱 짜는데, 이게 실제로 제가 학교에 있어보니까 딱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영어 법정 시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1학년 때 지금 1학년 때 3시간 배웠죠, 영어. 기억나요? 기억 안 나? 1학년 때 3시간 배웠을 거예요. 일주일. 맞지? 기억 안 나? 3시간 배웠을 거야. 한번 다시 한번 봐봐. 1학년 1학기 때 자유학기 했지? 안 했어? 2학기 때 했어? 아 그래? 오케이. 어쨌든 한 학기 자유학기 했지. 네. 지금 중학교가 1학년 1학기 때 할 수도 있고요. 2학기 때 할 수도 있어요.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는 어떤 거냐면 쉽게 설명해 주면 지필평가를 안 본다는 거예요. 수행 100으로 한다는 거예요. 수행 100으로. 지필평가 안 받지? 자유학기제 할 때는. 그거 안 할 때는 지필평가 봤어? 네. 지필평가. 우리 흔히 말하는 이거 내신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거가 이거거든요. 1학년 때 3시간 배우게 돼 있어요. 17주 동안. 2학기 동안 해서 120수. 다 합쳐보니까요. 대략 283시간 정도 나오는데 제가 0.6을 나눴어요. 그 나눈 이유가 뭐냐면 왜 나눈지 알 것 같아? 283시간 있으면 0.6을 내가 왜 나눴을 것 같아? 학교에서 3시간 수업하면 수행평가 자주 해야 해. 자주. 수행평가 자주 하지. 수행평가 할 때는 아니 수업을 못 나가는 거지. 그렇지? 네. 그게 뭐냐면 중학교 때부터 수행평가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수행평가 때문에 수업은 그것도 수업의 일환인 거예요. 다만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냥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대략 중학교 때 한 170시간 정도 영어 공부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70시간 영어 배워가지고 영어 잘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교육에 있는 선생님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공교육에 있는 제가 영어 과목에 한정돼서 말씀드리면 공교육에 있는 영어 선생님들, 특히 30, 40대 선생님들은요, 대한민국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균형 잡히게. 가장 어려운 시험, 영어에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시험을 뚫고 그 자리에 올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영어 실력 완전히 믿고 맡겨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은 시간이 없어요. 행정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4시 반 되면 집에 또 가야죠. 방학 때도 해야 하잖아요. 직업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투자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간극을 어쩔 수 없이 누가 메워야 하는 거예요? 사교육에서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구조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어 선생님의 실력이 부족해서 학교에서 영어를 못 가르치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큰 오해예요. 지금 영어 선생님들은 너무나도 실력자들이에요. 문제 내는 거 보시면 깜짝 놀라세요. 고등학교 가서 문제 내는 거. 그런데 그분들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학생에게만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행정 업무가 너무 많아요. 교사에게 주어지는. 진짜 화장실 가기도 힘들 정도로. 실제 그래요. 저도 해봤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공식적인 교육까지. 영어가.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ABCD 지금 배우는 애가 있나요? 없잖아요. 5, 6세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이 정상적인 공교육 과정만 이수해가지고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 고등학교 기출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고등학교 수업 시스템으로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고3은 어차피 이미 결정이 된 상황이고 고등학교 가도 평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학교에서는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평가를 통해서. 수업을 듣는 시간도 많이 있지만 평가를 통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아이들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아이들 입장에서. 영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과목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적정한 영어 공부 시간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다른 지역에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초등학교 3시간 얘기하니까 이거 혹시 자습시간 말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 불가능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완화해서 학원에서 수업 듣는 것까지 포함을 시키도록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주말도 빼줬어요. 300일. 주말도 빼줬어. 자, 여기 근데 여기 다 중학생이잖아. 그러면 자, 중학생 기준으로 말할게. 내가 주말은 뺐다 얘들아. 대신 방학은 빼면 큰일 나. 그래서 중학생이니까 너네는 학교 수업 시간까지 내가 포함 안 시킬게. 자, 혼자 영어 공부하는 시간 3시간 해야 한다. 혹시 그렇게 했어?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앞으로 해야 돼. 학생들 제가 앞에 앉혀놓은 이유가 있어요. 다 여기 앞에 앉혀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해야 한다고. 이 학생들 뭐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뭐 가고 싶은 대학교 있어? 아직은 없어? 혹시 대학교 간다면 서울로 가고 싶어? 서울로 가고 싶어? 서울 쪽으로? 서울로 가고 싶어? 그러면 해야 돼. 서울 쪽으로 대학 가고 싶은 거지.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 않아? 꼭 서울 쪽 아니더라도 고등학교 가서 공부 어느 정도 잘 하고 싶은 거는 맞아? 그러면 해야 돼. 이렇게 해야 하고, 왜 이유가 뭐냐면, 고등학교 가면요, 5대2예요. 5대2라는 게 뭐냐면, 정말 최상위권 아이들이라 할지라도요, 자습시간 5시간 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정말 최상위권 아이들도 혼자서 5시간, 고등학교는 철저히 자습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5시간을 혼자서 순수 공부 시간을 가져면 걔네들이 서울대 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드물겠죠. 근데 그런 아이라 할지라도 영어 공부를 1시간 이상 하면 안 돼요. 고등학교는. 전략적으로. 착오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수학 공부해야죠. 과학 공부하고. 요즘 애들 다 의대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학, 과학 공부해야죠. 영어 공부를 1시간 이상씩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입시 전략적으로는 착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영어를 다루는 사람이긴 하지만 저는 영어만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균형 잡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입시하는 테두리 안에서 영어라는 과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해요. 근데 그런 전략 없이 그냥 고등학교 가서도 영어 공부 뭐 3-4시간, 5시간 그럼 다른 공부는 언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 가서는 실질적으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기회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지금 예를 들어 수능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수능은 미국 대학교 2-3학년 수준이 나와요. 수능 문제 한번 보세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다들 표정이 안 좋으세요. 보는 순간.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대 나왔던 수능 영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지금으로서는 중2, 3 수준이에요. 그때 수능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수능 문제 한번 봐보세요. 지금 수능 문제는 미국 대학교 2-3학년 수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부 원서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문제는 영어 공부할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시간 많을 때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또 여기서 균형 잡힌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이냐면 다른 과목은 또 인지 수준에 따라서 그 나이에 맞게 나이가 먹으면서 잘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영어는 근데
몰아붙이는 만큼 성과가 또 나오고 그거예요. 근데 그게 고등학교 가서 몰아붙이는 건 이미 좀 의미 없는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고등학교 가면 아이들한테 흔히 제가 많이 물어봐요. 내신을 2, 3등급 맞는 애한테 물어봐요.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너 어떻게 하면 1등급 맞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내신 기간에 열심히 하면 1등급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아니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열심히 했었어야 하는데 해도 안 돼요. 왜냐면 1등급 맞는 애들이 이미 그 습관이 다 잡힌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들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 그런지. 중학교랑 고등학교 차이는 뭐냐면 비유가 딱 이거예요. 중학교 내신은 엑스레이라면 고등학교는 MRI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학부모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중학교 성적표, 영어 성적표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영어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어떠한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100점을 받아요. 중학교, 그러니까 우리 병원 가잖아요. 아프다고 해서 병원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침을 하면 의사 선생님이 물론 기침 정도는 뭐 원인을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왜 이런 기침이 나오는 건지 원인을 정확히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 기침을 일으키는 원인은 수만 가지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검사하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면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가요. 그러면 뭐 이렇게 만져보고 엑스레이 찍어보면 꼭 이런 얘기 하죠. 이거 MRI 찍어보고 CT도 찍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말 하잖아요. 똑같아요. 중학교 내신 성적표만 가지고는요, 이 학생이 100점을 저는 맞았다고 할지라도 믿질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1학기, 1학년 1학기 성적표, 그 다음에 모의고사 딱 3월달 모의고사 보잖아요. 이 두 가지를 저한테 보여주면 얘 어느 대학 갈지 제가 알 수 있어요. 다 보여요. 거의 보여요. 그대로 가요. 왜냐면 저는 통계를 쪽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입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학교에서 A등급이었던 영어 내신이 고등학교에서는 5등급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써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는 절대평가예요. 성취 수준. 고등학교는 상대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눠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5등급까지 떨어진다는 거고 5등급 체제가 올해부터 바뀌니까요. 2, 3등급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차이예요. 중학교 성취 수준 A의 함정, 그러니까 중학교의 성취 수준 A를 맞았다고 해도 보통 중학교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필평가가 40%고 수행평가가 60%거든요. 수행 비율이 되게 높아요. 기본적으로 수행 비율이 맞지? 수행 비율 이 정도 되지? 네, 수행 비율 되게 높지. 수행은 점수 웬만하면 잘 주지? 점수 많이 깎아? 아니면 점수 잘 줘? 적당히 하면 점수 주지? 선생님이? 네, 수행은 적당히 하고 잘 내면 점수 잘 줘요. 수행은 웬만하면 만점 맞아요. 그러면은 딱 30점만 더 있으면 성취 수준 A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필평가에서 몇 점만 맞으면 되냐면 75점만 맞아도 돼요. 지필평가에서. 그러니까 지필평가에서 75점만 맞아도 그 수행평가에서 만점 맞은 거 있잖아요. 그거랑 합쳐가지고 90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성취 수준 A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표 보고 성취 수준 A가 뜨니까 우리 애가 예전에 그 수미양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애 중학교 올수네. 올 A다. 그러니까 중학교 당연히 올 A 해야 돼요. B가 있으면 안 돼요. 중학교 때. 절대잖아요. 중학교는 무조건 A 찍고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올 A여도 고등학교 가면 다 3, 4등급대로 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 4등급 때는 서울권 못 간다고. 그러니까 뭘 보셔야 하냐면 수행 비율을 보셔야 돼요. 과목별 국영수만큼 특히 수행 비율 몇 퍼센트인지 보고 시험 문제 가져오라고 해서 뭐뭐 틀렸는지 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영어 공부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전문가, 원장님 같은 경우는 전문가한테 상담을 맡기셔야 돼요. 그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상담 맡기고 경제적인 지원을 주고. 제가 볼 때 경제적 지원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볼 때. 왜냐면 영어 공부를 한다는 거는 내가 영어 전공자가 아닌데 영어 공부를 한다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다들 생업에 종사를 해야 하는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그걸 잘 아는 사람한테 맡겨야 돼요.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심지어는 저조차도 영어 학원에 애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맡겨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 유명 선수의 아들이 아버지가 안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못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뭐 야구든 축구든 못 가르치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 자식을 가르치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저희 운전도 함부로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가족 간에 해서는 안 되는 일, 운전 가르치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부모 자식 간에 극도로 조심해야 하는 일, 공부를 가르치는 공부를. 그래서 차라리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지필평가가 60%라고 해도요. 83.3 정도만 맞아도 A가 나와요. 그런데 중학교 시험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되게 쉬워요. 정말 공통으로. 왜 쉬울 수밖에 없냐면 교과서에서밖에 못 내거든요. 이 교과서가 되게 쉬워요. 기본적으로. 중학교 교과서 어렵지 않지. 중2의 교과서 되게 쉽지. 거기서 2단원 정도 나왔어, 시험번호. 시험번호 기억나? 한 2단원 정도. 그러니까 좀 외우면 잘 보지 웬만하면. 네.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 아이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중학교 시험 너무 쉬워요. 너무. 그래서 웬만한 애들은 다 A 맞아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B가 뜬다면 심각한 시그널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가져온 겁니다. 통계 자료. 학교 알림이에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학교 알림이 가면 다 보실 수 있어요. 글벗중, 보람중, 소담중 중에 하나 다니는 거 맞지? 맞니? 얘들아? 네. 자, 보세요. 평균이 3학년 기준으로 평균이 76.6이었는데요. A 비율이 43.2%예요. 보람중 32.9%, 소담중 35.4%, 평균 한 40%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이 A예요. 제가 왜 엑스레이라는지 이해되세요? 제가 왜 엑스레이라고 했는지? 중학교에서 A 맞았다고 해서 제가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아이의 성적을? 절대 못 믿어요. 죽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A의 꼴등일지 1등일지 어떻게 알아요? 중학교 석차를 공개 안 하니까. 알 방법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교육을 통해서는 공식적으로 우리 아이의 수준을 알 방법이 없어요. 이게 맹점이에요. 사교육을 통해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옹호하고 공교육은 아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공교육과 사교육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하고 공교육에 맡길 거 공교육에 맡기고 사교육에 맡길 거 사교육에 맡겨서 해결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저희는 흑묘백묘예요. 유리한 건 다 쓰는 거예요. 선악으로 가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가서요. 진학 정보는 학교에 보물 같은 정보가 다 있어요. 사교육에 있는 게 아니고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 애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고급 정보는요 학교에 있어요. 학교 서버로만 볼 수 있어요. 교사만. 어느 누구도 볼 수 없게 돼 있어요. 그거는 공교육을 철저하게 활용하셔야 돼요. 공교육. 그런데 현재 우리 아이의 영어 수준은 공교육에서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를 중학교 한 1, 2학년 애들한테 풀어보게 시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법에 걸린 거예요. 선행학 같은 거.
그래서 시킬 수가 없어요. 학원은 할 수 있죠. 그 차이. 물론 그 문제풀이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점검용으로 우리 애가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해왔는데 MRI를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게. MRI를 한 번씩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런 느낌이 오실 거예요. 똑같은 중학교 성적 100점인데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를 쳐보니 점수가 천차만별이에요. 4, 50점 맞는 애도 있고요. 7, 80점 맞는 애도 있고 90점 맞는 애도 있고. 실제 그래요. 근데 만약에 중학교에서 100점을 시험을 받았다 할지라도 고 1학년 모의고사를 만약에 중2 때 풀어봤는데 만약에 뭐 5, 60점을 맞는다. 그러면 암이 한 50% 진행이 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학교에서 시험을 뭐 한두 문제 실수에 틀렸어요. 그래서 90 몇 점을 맞았어요. 근데 얘가 고1 모의고사를 풀어보기 시켰더니 한 80점대가 나와요. 그러면 아주 괜찮은 거예요. 얘가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잘 해왔어. MRI를 찍어보셔야 돼요. MRI를. 근데 그 MRI 찍는다고 여기서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병원에서 돈 많이 들지만 보험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학원 다녀서 푸시 풀어보시면 돼요. 풀어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부모가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 갈립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치동 같은 경우는 거기는 다 1, 2등급 맞는다고 하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중학교 공부는 그냥 혼자서 잘 하는 거고 고등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하거든요. 약간 거기는 뭐 워낙 특수한 적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런 관점은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관점. 그래서 A 맞은 거 보고 야, 이게 잘하고 있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또 다른 MRI를 찍어야 돼요. 근데 그걸 내가 판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해요. 근데 고등학교에 오니까 일단 평균이 좀 많이 낮아지죠. 그 A 비율도 어때요? 많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시험 문제. 자, 그러면 제가 수강인원이 보니까요. 글벗중, 보람중, 소담중 한 125명, 240, 170명인데 그러니까 글벗중은 125명 중에 54명이 A인 거예요. 그럼 우리 애가 54등 A일지 1등 A일지 알 방법이 없어요. 물론 알려고 하면 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리고 고등학교에 그러니까 보람중도 81명, 소담중도 62명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됐다가 고등학교 소담고, 반고고, 보람고 중에 하나 갈 가능성이 높지? 맞아? 아니야? 맞죠? 이 셋 중에 하나 가잖아요.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1학년이 중요하니까 1학년 걸 조사를 해보니까요. 310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9등급 체제에서는 4%니까 12명이 1등급인 거잖아요. 10%로 바뀌면 31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310명 중에 31등 안에 드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기 쉬운 게 아니에요. 12명 안에 드는 것도 물론 엄청 어렵지만 10%로 늘어났다고 해서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5등급 체제가 되면서 저기를 벗어나게 되면 의미 없는 내신 등급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 그러니까 애들아 언제부터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아? 그치. 정답 나와서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돼. 게임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어? 게임 하고 싶어? 게임 안 하고 싶어. 다 지우고 싶지. 이게 설명의 효과잖아. 설명회 듣고 갔는데 집에 가서 여전히 게임 앱을 키고 있으면 나 여기 왜 왔니? 나 되게 멀리서 왔는데. 오늘 여기 학생들 게임 앱 하나는 지워야 돼. 집에 가서. 하나는 지울 수 있어? 게임 앱 그냥 10개 있는 거 아니야?
5개 지워. 뭐라고? 못 지우겠어? 하나는 지울 거야? 어머님들 집에 잘 살펴 봐주세요. 설명회 이거 듣고 왔는데 정신 안 차리고 게임에 하나도 집에서 안 지우고 유튜브 계속 보고 있으면 유튜브 많이 보지? 너 유튜브 많이 보지? 아니야? 많이 봐. 나도 봐. 근데 이렇다는 거야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결코 10% 안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떠드는 거랑 실제 체감을 구별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체감을 구별을 못하면 애들이 이제 부모가 정서적 간절을 해요. 아 엄마 아빠 아무것도 모르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설명회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 우리 아이가 의사소통을 할 때 저도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집에서 서열이 제일 낮잖아요. 아무래도 물 하면 물 갖다 주고 항상 여행 가도 제가 여행을 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돈 카드 줘야 하고 네. 아니면 운전해야 하고 뭐 이것 때문에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요. 근데 결코 쉽지 않다는 걸 공감해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 쉽지 않다. 10%로 가도. 그리고 수행 비율을 보면은 혹시 너 무슨 중학교 다녀? 호담중? 호담중이 보니까 수행 비율이 한 50% 되는 3학년 기준. 여기 보시면요 중학교에서 서술형이 많지는 않아요. 서답형이 좀 있긴 한데 거의 없는 수준이죠. 근데 고등학교에 가면요 서답형이 좀 생겨요. 근데 서답형이 비율이 높지는 않은데 저게 등급이 다 갈려요. 저기서. 왜냐면 서답형이 엄청 어렵게 나와요. 서답형. 그러니까 이게 예전 입시랑 완전 다른 거예요. 학부모님들 입시랑. 저 때 입시랑 완전 다른 점이 바로 저 고등 내신 서답형입니다. 고등 내신 서답형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고등학교 와서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도대체 저걸 어떻게 내길래 저렇게 어려운 거냐라는 걸 제가 더 실증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시죠? 네. 자, 일단은 고등 내신 유형별로 몇 분 만에 풀어야 할까 이게 통상적인 걸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본 건데 제가 단연간을 학교에 있으면서 이제 실증적으로 한번 계측을 나름 해본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 고등학교 기준입니다. 고등학교 기준을 볼 때요. 선택형이 보통 18문제 정도 나와요. 18문제 정도 나오고 서답형이 뭐 단답형 한 3개, 서술형 한 4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원하는 등급 1등급 1등급 맞으려면 선택형을요 1분 이내에 풀어야 돼요. 18문제를 한 15분 이내에 풀어야 돼요. 15분 이내. 그러니까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돼요. 보자마자. 빛의 속도로 풀고 모든 시간을 어디에 집중해야 하냐면 다 이 서답형에 집중해야 돼요. 서답형은 보자마자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고등 내신은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안 나와요. 아까 제가 영어 선생님들 수준 매우 높다고 했잖아요. 이 선생님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싹 다 받으시게요. 문장을. 그래서 평범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요. 고3 수준으로 바꿔버려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역적인 걸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되게 기본기를 물어봐요. 기본기를 물어보는데 애들이 다 걸려들어요. 제대로 영어 공부 안 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게임에 더 지우고 싶지. 갑자기 게임할 의욕이 사라지지. 아니야? 더 사라지게 만들게. 시험 범위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요. 중학교는 교과서 한 2단원 정도예요. 많아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은 일단 핵심이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모의고사를 혹시 1년에 몇 번 보는지 아세요? 자, 퀴즈입니다.
1년에 고등학교 가면 1학년 때 모의고사를 몇 번 볼까요? 네. 아, 두 분이 말씀하셨어요. 네, 네 번 보면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저두 분. 네. 네 번 봅니다. 혹시 매달 뭔지 아세요? 3월, 6월, 9월, 7일. 네, 맞습니다. 혹시 어디 주간인지도 아세요? 어디 주간? 주간이요? 네, 교육청 주간입니다. 학평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랑 2학년 때,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님들 이것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실제 제가 고등학교에 담임했다고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되게 많이 빠지는 날이 모의고사 날이거든요. 이상하게 모의고사 날 배가 아파요. 희한해요. 제가 한 담임할 때 한 30명 정도 있거든요. 그럼 1년에 4번 보는 거잖아요. 1학년 때 4번, 2학년 때 4번, 3학년 때 수능 포함 7번 봐요. 그럼 총 15번의 모의고사가 있는데요. 희한하게 아이들이 왜 그날만 되면 배가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30명 중에 한 12, 3명 와요. 보통 일반 고등학교들이 그래요. 20명 오면 진짜 많이 오는 거예요. 그 선생님 담임생 6년 있네 이런 소리 들어요. 20명 오면 25명 이상 오면은 야 진짜 그 선생님 성격 진짜 이상한가 보다. 얼마나 그 선생님이 무서우면 애들이 다 오냐 이런. 저희 반 같은 경우는 한 25명씩 왔어요. 제가 이상하다는 건 아니고 뭐냐면 저는 이 교육을 담임 첫날부터 시켜요. 뭐냐면 얘들아 모의고사에서 빠지면 빠질수록 네가 가고 싶은 대학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너는 지금 MRI 찍을 수 있는 걸 네가 날리는 거야. 그러니까 모의고사, 그러니까 지금 입시를 내신만으로 대학 간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복합적인 요인이 되게 많습니다.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또 못 가요. 원하는 대학에. 그 다음에 또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생기부 기록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똑같잖아요. 사회생활 해보시면 자주 결석하는 애에 대해서 근무 평가를 좋게 해줄 수 있을까요? 자주 배가 아프대요. 꼬박꼬박 한 달에 2~3번씩 배가 아파서 학교에 못 나오겠대요. 근데 서류는 잘 챙겨오긴 해요. 물론. 그리고 부모님한테 전화가 자주 와요. 배가 아프다고. 회사에 다니는 직원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평가가 안 좋겠죠? 똑같아요. 생기부가 그런 거거든요. 선생님이 학생을 근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을 평가할 때 당연히 뭘 보겠어요? 출결을 보겠죠. 모의고사는 잘 나오는지.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본, 그냥 학생으로서 기본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출결이죠. 저는 학원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학원도 안 빠지는 애가 무조건 잘하는 애인 거예요.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안 빠지는 애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면 빠질수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유가 있어도.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도 질병 결석이라고 할지라도 결석 일수가 많으면 얘는 당연히 그만큼 뭔가를 못할 가능성이 높은 애인 거죠. 불성실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학원도 마찬가지죠. 이상하게 자주 빠져요. 근데 사유는 분명히 있어요. 저는 사유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사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안 빠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3년 개근이 없어요. 아예. 1년 개근도 없어요. 제가 담임할 때도 단 한 번도 아이들이 다 온 적이 없었습니다. 1년 동안. 누군가는 늘 빠져요. 한 번 다 올령 말랑 하면 아이들이 서로 한 번인가 다 온 적 있는 것 같아요. 딱 한 번. 서로 박수를 쳤습니다.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요즘 고등학교 상황이 이래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미셔야 돼요. 가라고 학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안 보내세요. 보니까. 특히 모의고사 날. 모의고사 날 문자가 수북히 쌓여있어요. 아침부터. 그러니까 모의고사 날 빠지면 안 되는데 빠진다는 거야.
안 빠지겠어요. 시험 안 그렇지. 시험 안 보는 거예요. 영점이 그렇지. 왜 빠져? 아, 왜 빠지냐고 모의고사니까 애들이 무시하고 빠지는 거야. 내신이 아니니까. 기록이 안 남잖아. 아, 빠지고 싶지 뭐.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모의고사는 기록이 안 남잖아요. 공식 기록에. 그러니까 애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는 애들한테 내신은 기록이 남잖아요. 생기부 기록이 남는데 모의고사는 기록이 안 남으니까. 그리고 또 모의고사는 아침 8시 20분부터 막 5시까지 시험 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요즘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 글 2줄 이상 읽는 거거든요. 하도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문해력이 많이 애들이 떨어지셨잖아요. 중식 제공한다고 하면 왜 짜장면 주냐 하고 중식 제공한다고 하면 짜장면 준다고 뭐라고 하더라고. 중식이라고 하면 뭔지 알 것 같아. 그러잖아요. 다행이야 진짜. 실제 학교에 걸려오는 민원 전화해. 학부모한테도 이런 민원이 온단 말이야. 실제 상황이 되게 실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긴 글 읽는 거. 그런데 모의고사는 긴 글을 읽어야 하잖아요. 특히 막 국어 같은 거, 비문학. 긴 거 읽어야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기록에도 안 남고 하니까 어차피 수능만 잘 보면 되지 하는데 모의고사 날 빠지는 애가 수능 날 잘 본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겠죠?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아이들은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 실제.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일단 시험 범위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교과서는 양념이에요. 교과서는. 그 모의고사도 전부 다 변형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워서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범위가. 범위 자체가. 그리고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해야 하잖아요. 수학과 공부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기본기가 탄탄한 애가 아니면 1등급을 9등급 체제 하에서 1등급을 못 가져갔던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외워가지고 3등급까지는 가능은 했어요. 왜냐, 객관식은 그래도 가능은 해요. 그래서 객관식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공부를 좀 하는 애들 사이에서는 객관식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서답형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채점을 해보면 서답형 보통 30점 만점이면 25점 이상 맞는 애가 반에 한 명 나와요. 30명 중에. 그럼 걔가 1등급인 거예요. 서답형 25점 이상인 게. 대부분은 10점대예요.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에요. 대부분은 선생님에 대한 배려심이 되게 깊어요. 쓰질 않아요. 채점을 빨리 하게 해요. 채점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선생님들. 400명 거를 보통 한 7개 낸다고 하면 2,800개를 채점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2번 채점을 하면 5,600번을 봐야 하거든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그걸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고마운 애들이 많아요. 아예 쓰지 않아요. 고맙지는 않은데 고마워. 하다 보면. 그러면 안 돼. 써야 돼. 중학교 때는 이런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와요. 어법상 옳은 문장은 이런 정도 수준의 문제 나오는 거 맞아? 너 대답 좀 해줘. 1학년 했잖아. 이런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오는 거 맞아? 이보다 더 어려워? 이보다 더 쉽지? 이거보다 더 쉽대요. 중학교에서 이런 정도 수준 문제 나옵니다. 어법상 알맞은 문장의 개수는 이 정도예요. 자, 근데 고등학교에 가면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how to write English sentences used by native English speakers. 제가 원장님이 저보다 훨씬 영어를 잘하시지만 제가 부끄럽죠. 원장님이 이제 참고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원장님은 참고로 미국에서 10년 거주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부끄럽지만 말씀을 드리면
원어민들이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영어를 영어답게 쓰는 inanimate subject라고 해서 무생물 주어, 그다음에 인과관계, 그다음에 적절한 전치사를 활용한 이런 문장들을 원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쓴다고 알려져 있어요. 맞죠, 원어민? 네. 원장님 앞이라 검증을 한 번씩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이거 기억나시죠? 제가 이걸 괜히 가져온 게 아니에요. 자, 지금 퀴즈입니다. 학생들이 맞춰, 학생들이. 자, 1, 2, 3번의 프레젠트의 각각의 뜻을 알겠는 사람. 5, 4, 자, 1번 뭐야? 현재. 2번 선물. 3번 3번이 어렵죠. 3번이 어려울 거예요. 이상해. 괜찮아. 기회가 계속 있어. 퀴즈가 계속 나올 거야. 자, 너네 프레젠트 선물이란 거 모르는 애 있어 없어? 다 알지? 현재의 뜻 다 알아? 여기까지 했으면 초등학교 때 영어 공부 한 거야. 출석한 뜻이 있는 거 알고 있었어? 알았어? 알았어? 혹시 존재하는 뜻 있는 거 알고 있어? 몰랐어? 절대 몰라? 제가 참고로 저도 병사 출신이다 보니까 학생들이랑 하는 게 참 재밌네요. 제가 학생이 주인공이니까 학생이 좀 초를 맞출게요. 좀. 네. 존재하는 수업, 영어 수업 오랜만에 하는 거 되게 좋아요. 존재하는까지는 몰랐어? 절대 몰라? 출석한도 몰랐어? 자, 고등학교에 가면 이 정도까지 알아야 돼. 혹시 수여하다 뜻 있는 거 알아? 고등 수준이네. 혹시 이런 뜻도 알고 있어? 발생하게 하다 뜻 있는 거 알고 있어? 여기 6번까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내신에 나옵니다. 수능도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젠트를 선물이라고만 외우고 있으면 저희 애도 알고 있어요. 사실은. 초등학교 1, 2학년 애도 프레젠트 선물은 알고는 있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6번까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수능과 내신에 나옵니다. 내신은 더 어려워요. 왜냐면 써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품사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단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영어의 특성상 똑같은 단어지만 품사가 되게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품사별로 뜻이 다 달라진다라는 걸 아는 게 영어 공부의 핵심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알아야 하는 거죠. 네, 시간 관계상 넘어가긴 하지만 여기 보면은 4번에 동사로 쓸 때 to cause something to happen or be experienced 해가지고 인과관계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고등 내신 서술형과 수능에 나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고등학교 가서 혹시 present, adjective, 그다음에 noun 이런 거 verb 이거 품사별로 다 따로따로 있는 거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하루에 1시간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없어? 못하겠지.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부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써야 하는, 이걸 써야 하는 문제. 이런 걸 알아야지, 이런 걸 알고 써야 하는 문제가 고등 1학년 첫 시험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게 기본 단어잖아요. 프레젠트가.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편법이 아니에요.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아이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영어 선생님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이 뜻이었지. 3번이 존재하는, 여기 계신 분들, 출석한 이런 뜻이었지. 또 있으니까 도전해. 또 퀴즈 내볼게. 이건 진짜 어려운 거긴 해. 근데 만약에 이거 너네가 맞추는 애 있으면 고등 수준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 정도를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 풀 수 있어야지 고등 내신 서술형을 쉽게 풀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MRI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fire, life, heat, cost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죠.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는데요.
조건이 한 단어를 추가하고 어떤 단어 형태를 좀 변형해가지고 5단어로 완성을 한 다음에 화재가 발생하여 목숨을 잃었다는 문장을 완성해 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고등 내신 서술형이거든요. 고등 내신 서술형이 전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거에 매우 익숙해져야 돼요. 물론 지금 너네한테 이걸 풀려고 기대하는 건 아니야. 이걸 우리가 풀고 있으면 여기 오면 여기 올 필요가 없지. 너가 마이크를 잡아야 돼. 네. 정답을 보여드릴게요. 바로는 Fire cost him his life예요. 아마 상상 못 하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fire가 무생물 주어예요. 무생물 주어 쓰이고 코스트에 인과관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뭐를 희생시켰다, 희생시키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불이 나서 목숨을 잃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과관계 코스트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 인과관계로 쓰여가지고 somebody, something이라는 verbal complementation이라는 동사적 용법까지도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는 학생의 수준이 되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고1 내신 서술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와가지고 영어 공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제대로 안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기간에만 공부해서 풀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학생들 그럼 풀 수 있을 것 같아? 고등학교 가가지고 중학교 때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게임 앱 안 지우고 계속 게임해 게임 계속 하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갔어. 근데 이런 걸 풀어야 돼. 풀 수 있겠냐는 거. 재미는 또 보여줄게. 그래서 코스트가 이런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딱 한 단어만 추가해서 외교관으로서 현지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문장을 이제 완성하라는 이런 게 고등 내신 서술형의 기본 문제거든요. 이것도 지금 표정을 보니까 제가 퀴즈를 안 낼게요. 그냥 정답을 공개하면 서브젝트가 여기서 형용사로 쓰였어요. 애들아 형용사로 쓰였어. 서브젝트가. 그 서브젝트도 주제란 뜻 알고 있지? 다 알고 있어? 과목이란 뜻 있는 거 알고 있어? 대상이란 뜻 있는 거 알고 있어? 피실험자 의미 있는 거 알고 있어?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피실험자. 피실험자가 뭔지 알아? 실험을 뭐라고? 다시. 실험을 당하는 사람. 그렇지, 그렇지. 실험을 당하는 사람. 피곤한 실험자가 아니야. 피실험자. 실험을 당하는 사람. 피지배인. 영향을 받기 쉬운, 의존하는. 저기까지가 이게 고등 내신 서술형 수준인데 이거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다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이것도 제가 준비했던 퀴즈인데 사실은 풀게 시키면 애들이 이제 게임 앱을 다 지울 거는 같은데 영어를 포기할까봐 제가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하고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막 풀어야 하는 건데 이거 자세한 설명은 원장님한테 나중에 여쭤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하나 예시인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시험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단답형이면 이런 식으로 많이 내요. 선생님이 단어를 여러 개를 많이 주죠. 그 중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 이거 좀 어려운 문제인데 혹시 자 퀴즈 그러면 anonymous 이거 뜻 아는 사람 anonymous 단어 수준이 꽤 높은데 네 익명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수준까지가 고등학교에 좀 이거는 좀 더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형태를 좀 변형하래요. 이러면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형태를 이제 변형하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진짜 영어 내공이 탄탄하지 않으면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정답이었는데 4번 같은 경우가요. verbally and in writing이에요. 그러면 verbally
말하라니까 구두나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에서 어떤 컴플레인 불평 민원을 받은 거죠. 근데 구두나 서면으로 뭔가 민원을 받았다는 거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버벌리라는 게 여기 있긴 있거든요. 근데 버벌리를 알아야 형태를 배워요. 이런 게 고1 학년 단답형에서 어렵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교 와서 공부해서 풀기가 너무 어렵다. 이거는 쉬운 축에 속해요. 이런 게 나와. 아까 중학교 문제랑은 전혀 다르죠. 이렇게 빈칸을 딱 풀어놔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건을 줘요. 그 조건이 한 4개 있어요. 네. 그래서 왜 아까 제가 3분에서 5분 걸린다는 이해되시죠? 이거 1분 만에 풀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한테 풀으라고 해도 1분 만에는 못 풀 것 같아요. 한 3분은 걸릴 것 같아요. 진짜 쉽지 않겠죠. 여기서 이런 이게 정답이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걸 이 선생님이 어떤 걸로 문제를 냈냐면 result라는 단어를 가지고 문제를 내신 거예요. result 하면 우리는 결과만 열심히 막 외웠는데 result에 인과관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과관계 의미가 동사로 쓰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일종의 내신 전형적인 내신 문제입니다. 이게 원문이었어요. When we are deprived of an option, we suddenly deem it more attractive. 그러니까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여지가 없을, 그러니까 뭔가 희소해질 때 오히려 그게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원문이었어요. 모의고사 원문은 이거였거든요. 이걸 선생님이 말을 싹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이 원문의 내용을 싹 바꿔치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열심히 외웠어요. 이걸 열심히 외웠는데 선생님이 이런 문장을 쓰라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들의 수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도저히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텀도 뜻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풀려면 뭐를 알아야 하냐면 텀의 뜻을 먼저 알고 있어요. 용어라는 뜻이 있다는 거. 텀을 준다 그 텀이 아니고요. 용어라는 뜻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지.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됐다는 것도 알아야지. where 관계부사가 쓰였고 관계부사가 쓰일 때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지식이 요구가 되는 문제들이 잔뜩 나온다는 거예요. 고1 첫 학기 시험부터. 그러니까 지금 중2 올라간다고 했지? 너네한테 남은 시간은 몇 년 남은 것 같아? 대입과 관련해서는 혹시? 대학교 입학이랑 그러니까 어느 대학을 갈지랑 관련해서 너네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시간이 몇 년 남은 것 같아? 2년 남았어. 2년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중2라며 중2, 중3, 2년 남은 거고 너네는 3년 남은 거야. 6년 남은 거 아니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야. 고3은 이미 다 대학생처럼 다 놀고 있어. 할 게 없어. 다 결정돼 가지고. 더 이상. 학교에 나갈 동기부여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이. 그 고1 첫 시험으로 다 결정이 돼버려요. 근데 고1 첫 시험을 잘 보려면 언제 잘해야 할까요? 네, 중학교 때 잘해요.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려면 얘가 언제 습관이 잡혀야 될까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습관이 잡혀야겠죠. 그래서 의대는 어떤 애들이 가는지 혹시 느낌 오세요? 제가 볼 때는 의대는 태어날 때 결정이 돼요. 태어날 때. 국어도 예전에 제가 국어 선생님한테 여쭤봤거든요. 국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라는 게 굉장히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현재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를 바꾸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학생들이 이걸 알기는 어렵죠. 근데 학부모나 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걸 먼저 관점을 딱 잡고 아 우리 애가 지금 이런 상황이겠구나 라는 거를 관점을 잡고 영어 공부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영어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겠지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전문가한테 보내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못 시키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 시간에 여기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집에서 영어 공부를 엄마랑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영어 끝나고 수학 공부를 할 것 같아요. 네. 좀 있으면 눈높이 선생님도 올 것 같고요. 내일이면 장원한자 선생님도 올 거예요. 한 달에 한 10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돈 써야 한다 생각하는 거죠. 왜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되면은 그래도 아,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해봤는데 안 되더라 생각하려고. 근데 만약에 안 됐는데 안 해봤잖아요. 그러면은